아, 진짜! 이른 아침 아파트 경비실 앞 젊은 여자가 짜증스럽게 외칩니다. 갈색 커피가 바닥에 쏟아져 퍼져나갔죠. 이게 괜찮아 보여요? 새로 산 구두가 다 버려졌는데? 경비원 옷을 입은 60대 노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묵묵히 걸레를 들고 바닥에 엎드려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좀 닦아요. 얼룩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는 여자.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경비원. 죄송합니다. 깨끗이 닦겠습니다. 경비원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차가운 비웃음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무릎 꿇게 한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박재현 회장.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왜 낡은 경비복을 입고 남의 실수로 쏟아진 커피를 닦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젊은 여자의 모욕을 묵묵히 참아야 했을까요? 바로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글자. 아버지, 여자친구가 아버지 뵙고 싶어 해요. 커피를 쏟고 경비원을 모욕한 그 여자, 김수진. 그리고 전화를 건 아들 민준.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3일 후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우뚝 솟은 45층 건물의 최상층 회장실이었습니다. 박재현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6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그의 눈빛은 막 도착한 서류 뭉치를 꼼꼼히 훑어내렸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를 돌렸죠. 들어와. 31살의 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어요. 재현은 아들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표정이 평소와 다르구나.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김수진이고요. 30살입니다. 벌써 1년째 만나고 있어요. 재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1년이나 만났는데 이제야 말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깊이 생각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어요. 1년이나 됐다고 왜 이제야 말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확실합니다.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재현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밖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네, 물론입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십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에게 접근했던 여자들 대부분이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민준이 나간 후 재현은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정 실장, 김수진이라는 여자를 조사해보게. 30살, 중소기업 사무직이라고 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 정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진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마포구 중산층 아파트에 혼자 거주, 월급 280만 원, 대학은 지방 사립대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성 같습니다만 정 실장의 말에 재현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지. 특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재현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 실장, 이 아파트 관리 상황도 좀 알아봐 주게. 혹시 이 아파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알겠습니다. 정 실장이 나간 지 1시간쯤 지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해보니 마침 그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공석이라고 합니다. 전임자가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그만뒀다네요. 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 실장, 흥미롭지 않나? 정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나? 사람의 본성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니까. 재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가명으로 이력서를 만들었죠. 김철수, 60세, 청원 경찰 출신이라는 완벽한 가짜 신분이었습니다.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재현은 일부러 낡은 정장을 입고 갔죠. 면접관들은 그의 이력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원 경찰 출신이시군요. 30년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몸을 생각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재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채용하기로 했죠.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현은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에 앉았어요. 손목에 차고 있던 3억 원짜리 시계를 조심스럽게 빼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경비실은 작고 답답했어요. 재현은 잠시 동안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가 되자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몇몇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것은 바로 김수진이었습니다. 재현은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를 실제로 보게 되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진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녀는 택시기사와 무언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터기에 24,800원이라고 나왔는데 왜 25,000원을 받으려고 해요? 100원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당황하며 카드 단말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결제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지. 빨리 좀 해요.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찔렀습니다. 재현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기사가 다시 결제를 완료하자 수진은 아무 말 없이 휙 돌아섰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경비인가 보네. 전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더 나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음침해 보여. 재현의 귀에 그 말이 그대로 들어왔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죠. 잠시 후 수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요, 경비 아저씨.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이거 좀 위에 올려다 주세요. 7층이에요. 수진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재현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택배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셔야 합니다. 도난이나 파손 시 책임 문제가 있어서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전 경비 할아버지는 다 올려다 주셨는데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융통성 없네. 서비스 정신이라고 눈 곳만큼도 없나 봐요. 수진은 투덜거리며 무거운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죠. 2025년 3월 15일
관찰 1일차. 택시기사에게 무례한 언행. 경비원에게 명령조로 대함.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기본 예의 부족.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떴어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민준아. 아빠, 요즘 바쁘세요? 연락이 잘 안 되시네요. 아, 좀 바쁘긴 하다. 무슨 일이냐? 수진이가 아버지 뵙고 싶어 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재현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한다는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구나. 네. 그게 무슨, 곧 때가 될 거다. 그때 제대로 만나자꾸나. 전화를 끊고 재현은 다시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현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경비실 옆 작은 휴게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딱딱한 간이 침대가 허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현은 일찍 일어나 경비실을 청소했어요. 그때 주민 한 명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시죠? 전 3층에 사는 이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아침부터 청소하시네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영희는 친절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재현은 이런 따뜻한 인사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민준 오빠. 어제도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 오빠는 주말인데도 회사야?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재현은 그 극명한 차이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응, 아버지 엄청 엄격하고 까다로운 분이라고 했잖아.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벌써 1년이나 됐는데. 민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의 반응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조만간? 와, 기대된다. 오빠 아버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응, 알았어. 천천히. 오빠 회사 일 힘들지? 파이팅. 수진은 통화를 끝내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 오빠네 집이 꽤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잘 사는 걸까? 그 말을 들은 재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돈에 관심이 있구나. 하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때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가 로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로비를 지나가다가 아주머니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야, 조심 좀 하세요.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못 봤네요. 아니, 청소하는 사람이 조심해야죠. 정말 짜증나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진이 나간 후 재현은 청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익숙해요. 저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재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익숙하다니. 그런 무례함에 익숙해져야 한다니요. 저녁이 되자 재현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수진의 행동들을 빼곡히 적었어요. 2025년 3월 16일 관찰 2일차. 민준과의 통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재산에 관심이 많음. 청소 아주머니에게 무례한 태도. 수첩을 덮으며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이틀째인데 수진에게서 좋은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그런 생활 불편하실 텐데. 견딜만 하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무엇을 배우신다는 말씀이신지. 사람이라는 게 참 이중적이야. 위를 볼 때와 아래를 볼 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어떤가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썩 좋지는 않네. 그럼 민준 도련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숨겨진 선한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재현의 그런 희망은 앞으로 철저히 무너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수진의 진짜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현의 관찰 노트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죠. 수진의 다양한 무례한 행동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아침, 재현은 경비실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었죠. 아니, 제대로 청소나 하세요.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로비 상황이 그대로 보였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고 수진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이게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여기 얼룩 보이잖아요. 청소 아주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월급 주는 게 아까워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재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펜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재현은 로비로 나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재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경비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바닥 정말 깨끗한데요. 아주머니가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어요. 재현은 경비실에서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배달원이었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7층 수진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배달원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오토바이로 뛰어갔어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배달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늦었다고 화내시네요. 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밖을 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제 시간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데 말이죠. 다음 날 재현은 그 배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어두워 보였어요. 어제 그 집 때문에 힘드셨죠? 배달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게에 전화해서 화를 내셨더라고요. 비 온다고 늦는 건 핑계라면서요. 사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재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요. 그래도 당분간 입원하셔야 한대요. 배달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 있는 5만 원권 2장을 꺼냈어요. 이건 힘드실 텐데 밥은 먹으면서 일해요. 배달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젊은이가 고생이 많아요. 어머니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 재현은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재현이 다가가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수진이 짜증스럽게 쳐다봤어요. 잠깐만 세우는 건데 뭐 어때요? 규정상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주차해 주세요.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도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경비 주제에 감히! 경비 주제라는 말이 재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것도 다 관찰의 일부였으니까요. 규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수지는 투덜거리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 관리소장이 재현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죠. 김 선생님,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건강은 챙기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장이라는 발신자 표시가 떴어요. 재현이 황급히 전화를 거절했고 관리소장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근무 중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어서요. 김수진 양을 더 조사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SNS 계정을 찾았는데 비공개 계정에서 민준 도련님과 관련된 글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금수저 잡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더군요.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 수진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놓았는지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죠. 응, 민준 오빠야. 완전 순둥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 잠시 침묵 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시집만 잘 가면 인생 역전이지. 재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들을 그저 돈줄로만 보고 있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아직 만나본 건 아니지만 아버지만 통과하면 돼. 늙은이들은 다 비슷하잖아. 착한 척만 하면 되는 거야. 늙은이. 그 단어가 재현의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자신도 그 늙은이 중 하나였어요. 월요일 아침 재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부탁이 하나 더 있네. 말씀하십시오. 김수진 양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보게. 특히 빚이 있는지, 소비 패턴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니. 그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수진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과연 민주는 수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버지도 준비가 필요하다. 사실 준비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어요. 아들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재현은 수진이 택배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죠. 로고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재현은 30년간 사업을 하며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그것은 분명 짝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죠. 저녁 무렵 수진이 민준과 통화하며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봉사활동 다녀왔어.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 도와드렸지. 재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수진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CCTV로 다 확인했으니까요. 응, 나도 오빠 생각했어. 빨리 오빠 아버지 만나고 싶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재현은 수첩을 꺼내 또 기록했어요. 2025년 3월 29일. 가짜 명품 구매. 민준에게 봉사활동 거짓말. 관찰 2주차. 종합 이중적 인격 물질 만능주의 허영심. 수첩을 덮으며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수지는 민준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것은 바로 수진의 진짜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줄 증거였죠. 재현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2025년 4월 초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현은 경비실에서 정 실장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진 양의 금융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카드빚이 3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명품 구매와 호화 생활로 인한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명품들 대부분이 중고로 팔렸다는 겁니다. 재현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그것을 다시 팔아서 생활비로 쓴다니. 전형적인 허영심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할부금 연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바닥이고요. 전화를 끊은 재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면 평생 고생할 게 뻔했죠. 다음 날 오전 재현은 수진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확실해졌죠. 로고의 글자 간격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가죽 질감도 진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스티칭 부분도 거칠었죠. 명백한 짝퉁이었습니다. 재현은 30년간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명품을 봐왔어요. 거래처 선물로, 직원 포상으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도 많이 구매했었죠. 그래서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그 가짜 백을 들고 자랑스럽게 다녔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말이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준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또 듣게 된 것이었어요. 아파트 정원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경비실까지 들려왔죠. 응, 오늘도 봉사활동 다녀왔어.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줬지. 재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오늘도 수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사진. 아, 깜빡했네. 다음에는 꼭 찍을게. 민준은 그런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겠죠. 오빠 아버지? 그래, 조금 더 기다리자. 그런데 빨리 인사드리고 싶어.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재현에게는 독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재현은 우연히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죠. 어머, 경비 아저씨. 요즘 일 많으시죠? 수진의 말투는 건성이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재현이 대답했어요.
60입니다.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60이면 집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 말에 재현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일할 자격도 없다는 말인가요? 일하는 게 좋아서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 일자리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순간 재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재현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회장 전용 VIP실로 안내받았죠. 그런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재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여기 왜? 아, 무료 검진 행사가 있어서요. 재현이 둘러댔습니다.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무료 검진인데 VIP실로 가시네요. 아, 그런가요? 이쪽이 아닌가 보네요. 감사해요. 알려줘서. 재현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관심을 끊었어요. 경비원이 VIP실에 갈 리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며칠 후 재현은 수진이 친구와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재현도 잠시 쉬러 들어간 곳이었죠. 수진아, 그 남자친구 집이 진짜 부자야? 친구의 물음에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조용한 카페라 다 들렸죠. 아직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회사 규모가 상당하대. 결혼하면 최소한 강남 아파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박! 인생 역전이네. 그러니까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는 거야. 재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까다롭다며? 늙은이들 다 비슷하지. 효녀 코스프레만 하면 돼. 어차피 곧 돌아가실 나이잖아. 그 순간 재현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기다린 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수진이가 정말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그래. 일요일에 보자. 강남의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꾸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무거웠죠. 아들의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현은 정 실장에게 연락했어요. 정 실장,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 모두 정리해두게. 일요일에 필요할 것 같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민준이가 불행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픈 게 나아. 그날 밤 재현은 관찰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내용이 빼곡했어요. 87건의 무례한 언행, 23번의 거짓말, 15번의 계층 차별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재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최종 결론, 김수진은 민준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돈과 지위만을 추구하며 사람을 계층으로 나누어 대한다. 거짓말을 일상처럼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수첩을 덮으며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질 그날이 말이죠. D-3일 2025년 4월 25일 아침 일찍 재현은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종이컵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3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죠. 그때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아, 진짜! 수진이 짜증스럽게 외쳤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커피를 쏟은 것이었어요.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져나갔죠. 재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현을 쳐다봤어요. 마치 모든 게 재현의 잘못인 것처럼 말이죠. 이게 괜찮아 보여요? 새로 산 구두가 다 버려졌잖아요. 재현은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성껏 닦았어요.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서서 지켜봤죠. 제대로 좀 닦아요. 얼룩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 올려다보고 싶었어요. 네가 쏟은 커피인데 왜 내가 닦고 있는 거냐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겨우 3일만 더 참으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깨끗이 닦겠습니다. 재현의 차분한 대답에 수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거 하라고 경비원 있는 거 아니에요? 말끝을 흐린 수진이 휙 돌아서서 갔습니다. 재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그날 저녁 재현은 정 실장과 통화했습니다. 회장님, 일요일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도 예약했고요. 고맙네. 정 실장. 그런데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냥 민준 도련님께 직접 말씀하시면. 아니야. 민준이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어. 직접 봐야 믿을 거야. 전화를 끊고 재현은 경비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이 옷도 이제 곧 벗게 되겠죠. D-2일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수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재현도 우연히 그곳에 있었어요. 경비용품을 사러 간 것이었죠. 멀리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명품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그리고는 옆 건물의 대여점으로 들어갔죠. 드레스 렌탈 샵이었습니다. 이틀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수진이 흥정하는 모습을 보며 재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견례 때 입을 옷조차 빌려 입으면서 민준에게는 분명 새로 샀다고 거짓말하겠죠. 그때 수진이 민준과 통화를 시작했어요. 오빠, 나 지금 백화점이야. 일요일에 입을 정장 고르는 중이지. 응, 새로 사려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역시나였습니다. 재현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백화점을 나오며 재현은 수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렌탈한 옷가지를 소중하게 들고 가는 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재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오랜만에 고급 정장을 꺼냈어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어요. 그동안 경비원으로 살다 보니 회장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정 실장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정장 차림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젠 이 모습이 낯설어. 재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관찰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상대로였네. 아니,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 재현은 가방에서 관찰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을 다시 보았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많이 상처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픈 게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나아. 불행한 결혼은 평생의 짐이 되니까. 한편 수진의 집에서는 분주한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화장을 고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만 잘 넘기면 돼.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학력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모두 위조한 것들이었죠.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준비됐어? 1시간 후에 데리러 갈게. 응, 거의 다 됐어. 너무 긴장돼. 걱정 마. 우리 아버지도 분명 너를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수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죠. 재현은 경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작은 공간이었죠. 서랍을 열어 처음 출근 날 넣어뒀던 시계를 꺼냈어요. 그리고 깜빡 잊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도 발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들킬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죠.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쉬는 날 아니신가요? 아, 네.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사실 오늘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관리소장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재현은 정중히 인사하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호텔로 가는 길, 재현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수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경비원이 사실은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이죠. 호텔에 도착한 재현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관찰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87건의 기록이 담긴 증거물이었죠. 멀리서 민준의 차가 보였습니다. 수진이 내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렌탈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자기 것이냥 당당했죠. 자, 이제 시작이군. 재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들어왔어요. 재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어요. 수진이 재현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했죠. 그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어떡해. 수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재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앉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수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님이 경비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를 아는 거야? 재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진 양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경비원에게 했던 막말들, 무시했던 순간들, 모든 게 떠올랐죠. 재현은 가방에서 관찰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택시기사에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택시기사냐고 막말.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22일, 청소 아주머니에게 월급 주는 게 아깝다고 모욕.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3월 29일, 비 오는 날 배달원에게 늦게 왔다며 이런 것도 못하냐고 질책. 그건 오해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4월 3일,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후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경비원에게 막말. 재현이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 경비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확인했습니다. 재현이 서류를 꺼냈어요. 카드빚 3천만 원, 명품 구매 후 중고 판매 기록. 그리고 수진 양이 민준에게 말한 봉사활동들 모두 거짓이었죠. 3월 29일 양로원 봉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4월 3일 보육원 봉사를 했다고 했지만 그날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재현이 수진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정장도 어제 백화점 대여점에서 렌탈한 거죠?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민준에게는 새로 샀다고 했지만요. 수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네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되었죠. 민준이 충격에 휩싸여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이게 다 사실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래요.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갑자기 돌변한 수진의 태도에 민준이 놀랐습니다. 저 같은 서민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부자들은 모르겠죠? 돈 걱정하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기회만 있으면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죠. 그건 당신 생각일 뿐입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만난 청소 아주머니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셨고 배달원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남을 속이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을 쳐다보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민준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수진, 우리 그만 만나자.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이별 통보하는 거야? 아버지 방식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본 게 진짜 너의 모습이라면 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민준 오빠,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난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모습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순간 수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재현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양,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재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재현과 민준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민준아,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거다. 상대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결혼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정말 사랑했는데. 재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금은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3년 후, 한 작은 카페에서 수진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바생이 실수로 커피를 쏟자 수진이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한편 재현은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요.
그는 회사 경영에도 이런 철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더 많은 현장 방문을 하고 평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렸죠. 민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